네, 11월 11일 오늘은 연방 공휴일인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재향군인의 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자, 오늘 각 연방 기관들과 법원은 물론이고 뭐 시정부, 카운티 정부, 각 주정부 기관들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문을 닫죠. 우체국도 오늘 하루 문을 닫고 우편 배달 그래서 오늘은 없습니다. 각국 학교도 오늘 수업 안 가죠. 그래서 미 전국적으로 이제 연방 공휴일이니까 휴일인데 베테랑스 데이에 연방 공휴일이긴 합니다만은 뭐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지 프라이빗 컴퍼니 같은 데는 뭐 놀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연방 공휴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공휴일 때 정말 빠지지 않고 꼬박 문을 닫고 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 우체국, 뭐 정부기관은 뭐 당연하지만 은행, 우체국 뭐 이런 것인데요. 거기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총영사관 같은 소위 재외 공관입니다. 이런 공휴일만 되면 그런데 이제 저 총영사관, 뭐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이런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 나와서 만들어진 소위 이제 재외 공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재외 공관들은 다 놉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휴일만 되면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그런 총영사관이나 이런 대사관, 뭐 한국문화원 이런 재외 공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미국의 공휴일도 다 놀지만, 한국의 공휴일도 이분들 문 닫고 쉽니다. 미국 공휴일 뭐 해당 기관이 미국 내에 있으니까 뭐 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 한국의 공휴일까지 쉬는 건 좀 아니다라는 싶다,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베테랑스 데이 공휴일 얘기하다가 조금 얘기가 옆으로 좀 새는데 뭐 샌 김에 조금만 더 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올해 기자 생활을 뭐 지금도 뭐 앵커하고 현장에 취재는 이제 뭐 거의 안 나갑니다만은 현장을 뛰는 그런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재외 공관 그 직원들이 이렇게 미국 공휴일을 다 놀고 한국 공휴일 다 놀고 이렇게 양쪽 공휴일을 다 놀 때 그렇게 쉴 필요가 있나? 라는 점을 늘 그 기사로 여러 번 그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곳 미국의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거지만 한국 공휴일을 쉬는 것은 한국이 공휴일이면 한국의 공관들이 쉬기 때문에 한국 공관과 즉 본국과 업무 협력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한국 공휴일도 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달라질 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LA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A를 기준으로 본다면 업무가 시작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아침 9시라면 한국은 그때 새벽 1시입니다. 한국이 휴일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휴일이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휴일이 아니어도 여기 아침 9시에 일이 시작되면 한국은 새벽 1시니까 어차피 연락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동부 뉴욕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뉴욕의 아침 9시는 아침 9시는 여기 6시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입니다. 10시. 그러니까 밤 10시 어차피 연락 안 돼요. 뉴욕의 아침 9시면 한국의 밤 10시. 그러니까 공휴일이 아니어도 어차피 미국 기준으로 일과 시간이 한국에 연락 잘 안 됩니다. 우리 미국 시간 기준으로 퇴근할 때쯤 되면 한국이 아침이니까 그때 좀 연락이 될까. 그래서 어차피 한국이 공휴일이라 연락이 안 돼서 우리는 한국 공휴일도 쉽니다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 한국의 휴일이라고 신다는 건 좀 구차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해명은 그거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업무적으로만 본다면 그 해명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를 좀 정말로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한국 공휴일에 맞춰서 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아직도 변함없는 제 소신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1일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테랑스 데이 연방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 맞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해서 결근을 하는 그 항공 관제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공항 대란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지 않는 항공 관제사들에게 당장 출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감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SNS를 통해서 모든 항공 관제사는 당장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라면서 그러지 않는 관제사는 복귀를 추후에 하더라도 감봉시키겠다, 월급을 깎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그 셧다운 농간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는 그런 우수한 우리 애국자 항공 관제사들에게는 오히려 $10,000 보너스를 주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쿠, 그럴 줄 알았으면 결근하지 말고 열심히 계속 나올 걸,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10,000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10,000 보너스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만일 진짜 $10,000 보너스가 확정이 된다면 또 뉴스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놓고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하튼 지금 그 공항 대란이죠. 미국 전역의 항공 관제사 약 13,000명이 지난 10월 1일 그 셧다운이 시작된 이래 무급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주말에도 수시로 나오고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10시간 막 12시간씩 그 동료들이 막 빠져나갔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근하고 나오지 않는 직원들 빨리 나와라. 아니면은 너희들은 감봉. 그리고 결근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하는 관제사들, 너희들에게는 $10,000 보너스 검토해 볼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셧다운은 이게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이제 연방정부 기능 일시 정지잖아요. 이 셧다운이 발생하면 이제 항공 관제사를 비롯해서 필수적인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나중에 다 소급해서 주긴 하지만, 그래서 관례적으로 셧다운이 끝나면 밀린 월급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항공 관제사들, 나중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10,000 보너스 주면 그동안 한 달 넘게 못 받은 월급 플러스 $10,000 보너스, 한 달 동안 뭐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좀 힘들었겠지만 이제 곧 셧다운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 끝난 다음에 밀린 월급하고 $10,000를 받으면 어찌 보면 목돈을 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셧다운이 이제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절차상 며칠 정도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완전히 셧다운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며칠 정도, 한 3, 4일 정도, 빠르면 2, 3일, 그 후에 이제 셧다운이 끝날 텐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공항의 혼잡 또는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셧다운이 끝나고 그리고 항공 관제사들이 빨리 복귀를 하면 그때는 풀리지만, 공항이 완전히 지금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한 3, 4일,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셧다운도 되도록 빨리, 그러니까 이게 하원에서 이제 빨리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사명할 겁니다. 그러면 그 즉시 셧다운이 종료되는 즉시 관제사들이 좀 자기 자리로 다들 좀 빨리 복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공항에서 난리예요, 난리. 지금 뭐 타주로 출장 여행 가려던 분들 다 캔슬하고 비행기편 없고 또는 못 올까봐 아주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 인상률이 2.8%로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물가 인상에 따라서 이 소셜연금도 조금씩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얼마 더 받느냐, 그 조정률이 2.8% 인상으로 이제 결정됐다라는 걸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사회보장국은 수급자들에게 곧 새로운 연금 액수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2.8%라는 건 개인에 따라서 액수는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연금액을 제때 통보받으려면 사회보장국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My Social Security라는 그 나의 그 계정을 오는 19일까지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Create 어카운트를 해야 돼요.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은 뭐 당연히 무료로 개설할 수 있고요. 소셜카드 재발급 신청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또 예상되는 소셜 연금액을 아무 때나 수시로 조회해 볼 수 있고요. 또 주소 변경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또 소셜 연금 수령할 때 뭐 어떤 영수증, 컨퍼메이션 레터 뭐 이런 것들도 프린트아웃 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내 어카운트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 아마 이미 갖고 계실 거예요. 이미 갖고 계시다면 그를 통해서 내가 새로 조정된 내 액수를 거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그 계정이 없는 그런 그리고 또 19일까지 만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음 달 초에 우편으로 그 새로운 연금이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것을 통보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은퇴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균 이제 한 달에 얼마 받느냐. 이게 세금을 평생 내서 내가 은퇴한 후에 65세 이후 은퇴한 후에 65세, 67세에 어떤 분은 70세에 받는다는데 그렇게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 65세, 67세 정도, 65세 정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늦으면 67세 액수가 더 많으니까. 여하튼 그 SSA를 받으시는 분들의 그 평균 액수가 얼마냐. 이게 이제 늘 궁금하잖아요. 즉 혹시 받으시는 분들 그 평균액보다 내가 더 많이 받는 거야? 아니면 더 적게 받는 거야?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자, 평균은요. 1인당 월 1976달러입니다. 1976달러. 예. 요거보다 더 받으시나요?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덜 받으시나요? 자, 그걸 기준으로 이제 2.8% 이제 올리는 건데, 요게 이제 1년으로 보면 얼마냐? 평균이 23,710달러입니다. 자, 이 같은 소셜연금 수령자는 전국적으로 몇 명이냐? 무려 6,800만 명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 현실은 상당수 이 소셜연금 수령자들, 수급자들이 본인이 필요한 생활비의 그 절반 이상을 이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연금 액수가 줄거나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자, 사회보장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급자들의 약 30%는 소득의 30% 이상을 이 소셜연금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성의 44%, 또 남성의 39%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이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수급자에서 남성의 12%와 여성의 15%는 전체 소득의 무려 90%가 이 소셜연금, SSA를 받는, 어찌 보면 그게 다다. 그 이상, 더 이상 없다. 소셜연금 받는 게 내 수입의 전부야. 거의 전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남성의 12%, 여성의 15%라는 것입니다.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일단은 줄지 않고 그 CPI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내년은 올해에 비해서 2.8% 인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0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정된 연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얼마 되느냐? 요건 이제 본인이 받으시는 거에서 2.8%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등록,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My Social Security라는 그 어카운트 계정을 만드시라고요. 사회보장국 ssa.gov 들어가셔서 My Social Security를 만들어야 되는데 19일까지 하시라고요. 그런데 만일 이 등록을 안 했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조정된 연금 액수를 제때 정확하게 빨리 통보받지 못하는 것 뿐이고요. 다음 달에 좀 늦게 우편으로 통보를 받는다라는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받아야 될 소셜연금을 못 받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디애나주의 한 청소 도우미가 청소를 해주신 청소 가사 도우미가 주소를 잘못 찾아갔다가 집주인의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내가 1, 2, 3, 4, 5라는 집에 가야 되는데 1, 2, 3, 4, 6이라는 집에 가서 막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좀 황당하긴 하죠. 누군가가 막 열쇠 따고 들어오려 그러니까. 과테말라 출신 그 가사 도우미 마리아 플로렌스 페레스라는 올해 32살의 이제 여성인데요. 지난 5일 인디애나폴리스의 그 외곽 화이트타운의 한 가정집 앞에서 그 가정집에 들어가려다가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주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가 현관에서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남편과 청소를 같이 하려고 남편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문을 열라고 했던 사람은 이제 부인이고 남편은 옆에 서 있었겠죠. 그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숨진 부인 페레스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 아내를 잃은 그 남편은 어느 순간 총알이 느닷없이 집 안에서 현관문을 뚫고 나와서 부인의 그냥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갑자기 총부터 쏘기 전에 집주인은 먼저 경찰을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통해했습니다. 또는 바깥에 누구냐라고 Who's there? 이런 식으로 묻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아, 다짜고도 총부터 그렇게 쏘면 어떡하냐라고 비통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이 과연 위법한 행동을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정당방위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자, 경찰은 사건 당시 집 안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총을 쐈는지 등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물론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총을 쏜 집주인이 처벌받지 않는 그 법적인 근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뉴스는 사실 며칠 전에 보도된 거긴 합니다만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알아볼 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주소를 잘못 찾는 그런 실수로 인해서 내가 주소를 잘못 찾아서 잘못된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총격으로 피격되는 사망하는 그런 비극이 지금 뭐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이지는 않고 있어요. 지난 2023년 미주리 주에서는 초인종을 잘못 누른 16세 흑인 소년이 안에서 집주인이 위협을 느꼈다라는 이유로 80대 그 집주인이 총을 쏴서 16세 흑인 소년이 그 현관문 앞에서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번 케이스랑 비슷하죠. 또 같은 해 뉴욕주에서는 친구 집을 찾던 20세 여성이 다른 집 마당에 차를 몰고 이렇게 모르고 들어갔다가 드라이브 웨이가 있으니까 들어간 거죠. 그 집이 내 자기 친구 집인 줄 알고 집주인이 쏜 그 샷건에 맞아서 또 역시 사망했습니다. 그해 또 텍사스주에서는 주차장에서 실수로 다른 차량에 자기 차가 아니라 너무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 차량 문을 연 20대 치어리더 2명이 차량 주인이 쏜 총에 맞아서 또 중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사건의 배경에는요, 바로 캐슬 독트린이라는 그 정당방위 관련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그걸 믿고 총을 쏘기도 하고 또 집주인들이 그것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이런 게 있습니다. 캐슬 독트린. 중세 영국에서 유래돼서 이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도 계속 지금 뿌리 있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캐슬 독트린이라는 것은요. 자, 캐슬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성이라는 거잖아요. 중세 시대 때 그 성 안에서 성주는 그 성 내부가 전부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내 집입니다. 내 my own personal private property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private property, 내 주거지 안에서는 침입자를 만나도 외부 침입자를 만나도 내가 도망갈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my own private property 안에서는 누구 외부 침입자가 오면 내가 그걸 위협으로 느끼면 그를 총을 쏴도 된다. 사살해도 된다. 뭐 이게 지금 그 캐슬 독트린입니다. 위협을 느끼는 순간 무력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뭐 사살해도 된다 그런 말을 써 있지는 않지만 내 my own private property 안에서는 내가 위협을 느꼈을 때 무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은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뭐 더 이상 쓸모없는 법이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공권력이 넓은 그 국토 구석구석까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그 국토의 구석구석까지 이 공권력이 즉각적으로 미치지 못하던 시절, 그 시절, 즉 당시에는 경찰보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에 생긴 그런 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영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는 그 후에 이제 그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초창기 시절도 그렇고 공권력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 시절에 만들어졌던 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요. 내 프라이빗 프로퍼티에서 위협을 느꼈을 때는 무력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에서 위협을 느꼈을 때라는 그 위협입니다. 그 위협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집주인이 내가 위협을 느꼈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무기를 소지했는지 또는 뭐 비무장 상태인지 또 실제 나쁜 침입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 착오인지 등과 무관하게 집주인이 제가 무슨 상황인지 난 무관하게 내가 위협을 느껴서 무력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 집주인이 위협을 느꼈다는데 뭐 할 말 없는 거죠.
집 주인이, 그러니까 집이라기보다는 그 프라이빗 프로퍼티 주인이 그 프라이빗 프로퍼티 안에서 위협을 느꼈다라고 판단되면 즉각 무력 사용이 정당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이 매우 주관적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2018년 텍사스 주에서는 집 앞에서 막 고함을 지르던 한 비무장 남성을 집안에서 총으로 쏴서 사살한 그런 주인이 이 캐슬 독트린에 따라서 역시 정당방위 처리돼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내가 너무 겁이 났다.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다 우리 집 안쪽으로 들어올 것만 같아서 너무 겁이 났다. 이게 통한 겁니다. 그 위협이라는 아주 주관적인 기준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이민자나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이런 비슷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떤 인종적인 편견과 그런 인종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또 사실 이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실수 한 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주에서는요, 그 배달 노동자들이 주소를 틀렸다가 죽을까 봐 겁나서 배달을 못하겠다, 일을 못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주소를 뭐 틀리기보다도 주소를 내가 잘못 알고 이 집인데 옆집, 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좀 넓은 외곽 지역은 그래도 집 찾기가 쉽지만 그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요 집인지 요 집이 헷갈려서 요 집을 갔는데 그 집에서 집주인이 위협을 느꼈다고 나한테 총 쏘면 어떡하지? 막 이게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라는 그 배달 노동자들의 불만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옛날 얘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세 시대 영국에서 만들어진 캐슬 독트린이 과연 21세기 미국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공론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백그라운드 그리고 앞으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 여기까지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고도 감시 장비를 도입했는데요. 뭐냐면 홍채 인식, 얼굴 안면 인식 막 이런 겁니다. 연방 이민 단속국은 최근 얼굴 인식과 홍채 스캐너, 눈동자를 순식간에 스캔해서 이 사람의 그 신원 정보를 뽑아가는 거예요. 얼굴 인식과 홍채 스캐너. 그러니까 얼굴 인식은 뭐로 하냐면 이 단속하는 요원들이 셀폰에 앱을 깔았어요. 그 앱을 통해서 그 앱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겁니다. 얼굴 인식하는 앱과 홍채 스캐너 앱, 또 위치 추적 데이터, 심지어 스파이웨어 기술까지 동원해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류 신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사실상의 대규모 감시 체제, 빅브라더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단속 현장에서 이게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 즉 이민 단속국이 최근에 도입한 모바일 앱, 이 모바일 포리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음악 듣는 게 스포티파이죠. 스포티파이랑 발음이 비슷해요. 포리파이, 모바일 포리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속 요원이 휴대폰에 이제 이 앱을 받아놓고 다닙니다. 단속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이 앱을 받았으면 그 받아놓은 그 단속 요원은 카메라를 켜면 카메라와 이 앱이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그 카메라를 사람의 얼굴에게 대기만 하면 신원, 생년월일, 이름, 뭐 외국인 등록번호 있다면 그 번호 또는 시민권자인지 아닌지의 여부 또는 비자 상태 또는 체류를 초과했는지 여부 등이 싹 즉석에서 확인이 됩니다. 어찌 보면 좋은 기능이기도 해요. 이게 아마 제대로 활용이 되면 애꿎은 멀쩡한 합법 체류자나 시민권자가 막 체포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자, 여하튼 이 앱은요. 공항의 세관이나 입국심사원들이 관리하는 그 출입국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어 있고요. 또 촬영된 이미지는 일치되는지 일치 안 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촬영된 사람의 그 얼굴 또는 홍채 데이터베이스는 15년간 자료로 축적됩니다.
아이스는 또한 홍채 인식 기술과 그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휴대전화와 위치 정보 등을 통해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해놓으면 그 사람이 이동하는 걸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은 그래파이트, 우리가 이제 골프 칠 때 골프 이 클럽의 채가 뭐 스틸이냐 뭐 그래파이트냐 할 때 그 그래파이트라는 그 스파이웨어로 알려졌습니다. 스파이웨어의 이름이 그래파이트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한 기업이 개발한 건데요. 이 기술은 사용자한테 보냅니다. 이 이민 단속국에서 사용자한테 딱 보내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 문자, 텍스트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 텍스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그걸 클릭하지 않아도 단순히 이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휴대폰을 감염시켜서 암호화된 메시지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래서 이 21세기형 빅브라더다 뭐 이런 그 비난도 많이 일고 있는데 지금 아이스가 너무 여기저기서 반발이 많이 나오고 시민권자까지 막 잡아간다고 반발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피해 보상 막 몇백만 불씩 물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민국이 멀쩡한 시민권자 잡아가서 며칠 고생하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소송하죠. 피해 보상 소송, 정신적인 피해 보상, 신체적인 피해 보상, 내 일 못했어, 계약해야 되는 계약 다 빠그라졌어. 뭐 그래서 막 몇백만 불 하면 그걸 막 물어주게 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홍채 인식 스캐너, 얼굴 인식 앱 이런 거를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갖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합법적인 사람을 잡아가지 않기 위한 면에서는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너무 광범위한 개인 감시 체계가 구축되는 게 아닌가라는 소위 어나더 빅브라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 때문에 좀 우려되고 있고 지금 막 이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논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불체다 단속 현장의 일부 현장에서는 이런 기능이 지금 이런 장비를 통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 그가 내걸었던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선거운동 당시에는 화제를 끌었잖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맘다니를 찍었다라는 뉴욕의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주 정부가 퀘스천 마크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하 뉴욕 주정부 주지사는 공화당인가? 아니요. 주지사도 민주당인데 지금 주정부가 당을 떠나서 예산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시가 속한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가 맘다니의 그 시외버스 무료화 공약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저소득층에게는 선별적으로 교통비를 좀 깎아주는 그런 방안은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맘다니의 시내버스 무료화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8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즉 주지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호컬 주지사는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아주 저소득층에게는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좀 요금을 낮춰주는 그런 정도의 복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맘다니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100% 뉴욕의 버스를 무료화하는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컬 주지사와 뉴욕 주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뉴욕 시내버스 예산에는 뉴욕 주정부의 그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주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뉴욕 시내버스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완전히 무료화 시키기 위해서는 뉴욕 주정부의 예산이 뭐 지금보다 뭐 더블로 나간다든지 뭐 그 이상 더 지원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주정부에서 그렇게 지원 못 한다니까 완전 무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뭐 당선되자마자 지금 공약 하나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호컬 주지사가 예산을 조금은 어느 정도는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요금을 낮춰주는 거는 우리가 돕겠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맘다니의 그 보편적인 무상 교육, 이제 앞서 버스는 그렇다 치고 맘다니가 이제 버스도 무료, 그리고 공교육도 뉴욕시에서는 무료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이제 보편적인 무상 교육 공약에도
협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민주당인데요. 뭐 같은 민주당이지만 아무리 같은 당이면 뭐예요? 돈이 없는 걸. 그래서 맘다니는 선거 기간 동안 뭐라 그랬어요? 생후 6주부터 5살까지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호컬 주지사는 나이나 지역 등으로 아동을 세분화한 뒤에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생후 뭐 6주부터 5살까지 전부 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3살부터 5살까지라든지 아니면 4살부터 5살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 다는 못 해주지만 또는 지역을 아주 저소득층 지역 여기는 해주고 조금 나은 지역은 나중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지만 그냥 무조건 다 이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다 협조할 수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맘다니는 당선 직후 자신이 내건 공약을 100% 즉시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걸 현실의 어떤 벽에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투표해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컬 주지사는 사실 그 선거 때 맘다니 지지선을 했어요. 근데 그 지지선을 할 그 당시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맘다니를 지지하지만 그의 정책 중에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나는 의견이 다르다라고 그때도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뭐 민주당입니다만은 부자들에게만 소득세를 인상하겠다. 부자들 소득세 증세 뭐 이런 맘다니의 그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자들에게만 증세하고 뭐 이런 건 반대하고 보편적 증세는 할 수 있지만 부자에게만 더 증세한다. 이것 자체는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상당히 그 현실적인 뭐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호컬 주지사인 것 같아요. 맘다니의 그 공짜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스, 뭐 무료 공교육 이거 다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느 정도 좀 낮춰주고 지원을 더해주는 건 가능하겠지만 완전 무료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다만 맘다니가 외친 공약 가운데 호컬 주지사의 그 협조 없이 뉴욕시가 단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뉴욕시가 관리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임대료 동결. 이겁니다. 그거는 뉴욕시가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동결시키겠다 뭐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뉴욕 맘다니 당선자가 뉴욕 시장의 권한으로 그것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빵, 떡 그리고 면, 국수, 물론 이제 밀가루로 만든 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건강에 가장 해로운 최악의 탄수화물은 뭘까요? 빵일까요? 떡일까요? 국수일까요? 물론 떡은 쌀로 만들지만 그것도 탄수화물이잖아요. 자, 의사들은요, 다이어트와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빵을 최악의 탄수화물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조리 과정, 그리고 세 번째 혈당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자, 빵은 종류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밀가루가 최대한 조금만 쓰고 뭐 홀 위트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고 전제하에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빵은 거기 버터 들어가죠, 마가린 들어가죠, 뭐 쇼트닝 같은 고지방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재료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준다라는 게 의사들의 설명입니다. 또 빵을 만들 때 높은 열로 구워내잖아요. 그렇게 그 높은 열로 구워내면서 최종 당화산화물, 최종 당화산화물 이게 이제 많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GES라고 하는데 최종 당화산물은 혈관과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 만성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AGES. 빵은 흰빵 기준으로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을 순간적으로 과다 분비시키게 되고요. 체지방을 축적시키게 되고 또 대사질환과 연결돼 있습니다. 빵을 먹고 싶다면 그럼 방법이 없느냐? 난 빵을 좋아하는데 방법이 없느냐? 네, 있습니다. 이제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죠, 이거는. 네. 빵을 먹고 싶다면 섬유질이 풍부한 그런 채소,
이런과 함께 그런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잎채소 또는 뭐 해조류 또는 과일 등의 이제 풍부한 섬유질이 있잖아요. 그 섬유질은 위에서 음식물의 부피를 좀 늘리면서 포만감을 늘려주고요. 또 소화를 좀 늦추어지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혈당이 짧은 시간에 급히 올라가는 거를 이 섬유질이 좀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을 이거 잡아주는 것이죠. 이런 섬유질이 있는 음식이. 섬유질은 그리고 장에서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줍니다. 또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섬유질은 미칩니다. 그래서 굳이 빵을 뭐 먹게 된다라면 이런 섬유질이 있는 음식과 같이 먹어라라는 게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저도 빵을 좋아해서요. 이 아침마다 그 LA 지역에 있는 그 라디오 서울이라는 방송국에서 아침마다 이제 2시간 동안 생방송 모닝 뉴스라는 걸 합니다. LA 시간으로 이제 오늘까지는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내일부터는 이게 좀 1시간 땡겨져서 내일부터는 11월 12일 내일부터는 아침 LA 시간 기준으로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2시간 매일 생방송으로 라디오 모닝 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닝 뉴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생방송 2시간 뉴스를 하면요. 이게 사람이 좀 진이 빠져요. 스트레스도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 긴장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제 릴렉스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2시간 생방송 뉴스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이 올리브 오일에 빵을 이렇게 찍어서 그 먹는, 그래서 커피 한 잔 같이 곁들여 마시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이제 긴장감을 낮춰주는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제 빵을 먹을 때 그래서 올리브 오일만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섬유질이 많은 잎채소나 과일 등과 함께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요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뭐 막 애쓰면서 이제 찾아보고 리서치 해보고 하다 보면 결국 저 자신에게도 좋은 그런 정보가 많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저도 같이 그거를 좋은 정보를 습득하면서 저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사실 돼서 저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찾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저에게도 좋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